한 여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오래 눌러왔던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나란히 놓입니다. 애써 등을 돌렸던 한규림과 김무진이 손을 잡게 되는 이유가 하필 동생 한규영의 결혼이라는 게 참 얄궂은 일이지요. 완벽해 보이던 사윗감 강성욱의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 위조된 서류와 지어낸 신분이 어떻게 한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는지 오늘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의 끝에서 8살 한결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마침내 밝혀집니다. 8년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인연의 하루를 오늘은 처음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한규림 앞에서 김무진은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정체를 뒤늦게 알아버린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만 오래 흘렀습니다. 김무진은 손을 뻗을까 하다가 결국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거리를 아득하게 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도 지금은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걸음을 돌린 건 한규림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 자국을 훔치며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김무진 씨,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본 건 그냥 잊어요. 김무진은 그 말에 얼른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잊으라는 말이 오히려 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걸 한규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김무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 대신 조심히 들어가. 그 무뚝뚝한 한마디에 한규림은 오히려 걸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망치듯 멀어지는 뒷모습을 김무진은 붙잡지 못한 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규림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을 김무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끝내 돌아보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김무진은 텅 빈 골목을 한참 서서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8년 전 그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또 한 번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처럼 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언가를 숨긴 눈물이라는 걸 이제는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밀어낸 것도 어쩌면 진심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무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내가 못 놓지. 바람이 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벗어든 겉옷을 다시 걸치지도 않은 채 오래 그 골목을 지켰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그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아무리 붙잡고 물어도 대답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지독한 배신이라 여겨 이를 갈며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주한 그 눈물은 그동안 상상하던 얼굴과 너무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무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한규림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지난 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마음이 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거지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는 결국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뜻대로 접히지가 않는 법입니다. 반찬 가게로 돌아온 한규림은 아무 일 없었던 척 앞치마 끈을 고쳐맸습니다. 도마 앞에 서서 물을 채 썰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마주쳤던 김무진의 눈빛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오후 한규림은 칼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박수남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박수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결이 엄마 아까부터 넋이 나가 있단께. 무슨 일 있을까? 한규림은 화들짝 놀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어젯밤에 결이가 뒤척여서 잠을 좀 설쳤나 봐요. 박수남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래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아는 눈치였습니다. 박수남이 한규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좋은께 혼자 끙끙 앓지는 말어. 알겠지? 사람이 속으로만 사귀면 병나는 거요.
한규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채 썰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수남은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대신 냉장고에서 시원한 식혜 한 컵을 따라 한규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그 다정함이 한규림의 눈시울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규림은 얼른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 한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준비로 요즘 그 애가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단이니 뭐니 무리하게 빚까지 낸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냉정하고 얄미운 동생이지만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릴 적 한 이불 속에서 자란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으니까요. 한규림은 그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화난 얼굴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간재미 무침이 참 잘 됐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또 버텨냈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한규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 어귀 놀이터에서 8살 한결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달려와 한규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한규림은 얼른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결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한결은 그 말을 다 믿지는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손을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 하나가 한규림에게는 세상을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한규림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이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곁에 있는 손 하나로 하루를 견디는 거지요. 한규영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예식장은 마무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강성욱은 하객 명단과 예단 목록을 유난히 꼼꼼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단을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가는 눈빛이 신랑의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강성욱은 축의금 함의 놓일 자리까지 직접 걸음을 옮겨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웨딩 플래너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신랑님, 그런 건 저희가 다 챙기니까 마음 편히 계셔도 돼요. 강성욱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좀 꼼꼼해서요. 신부가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과연 자상한 신랑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성욱의 시선은 곧바로 다시 축의금 함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함이 놓일 위치,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선,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치밀함은 결혼을 앞둔 남자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강성욱은 예단 목록에 적힌 금액에 오래 눈을 두었습니다. 한규영이 사채까지 얻어 채워 넣은 그 목록이었습니다. 강성욱은 속으로 셈을 맞힌 듯 흐뭇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식 순서지를 다시 펼쳐 신부 입장 시각과 축의금이 가장 많이 모일 시간을 나란히 따져보았습니다. 언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뒷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슬쩍 걸음을 옮겨 눈에 익혀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강성욱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태도에 누구도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흠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때 한규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성욱은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어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규영아. 준비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수화기 너머로 한규영이 무어라 들뜬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성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부부 되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 통화를 마친 강성욱의 얼굴에서 그 다정한 웃음이 스르르 거쳤습니다. 대신 축의금 함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강성욱은 결혼식 순서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한 편의 연극이 드디어 막을 올리려는 참 같았습니다. 화려한 웃음일수록
그 뒤가 더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아무도 그 웃음 뒤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사채 사무실 문을 나서는 한규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예단을 그럴듯하게 채우느라 남은 적금을 깨고도 모자라 결국 빚까지 얻은 참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 기댈 곳은 이 결혼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만난 강성욱 앞에서 한규영은 마지막 남은 통장 잔고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한규영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이번만 넘기면 돼.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강성욱은 다정하게 한규영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규영아. 이제 힘든 건 다 나한테 맡겨. 그 말에 한규영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손해볼 짓은 하지 않으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결혼만큼은 인생을 바꿀 로또라 믿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원가족에서 벗어나 번듯한 집안의 안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강성욱이 한규영의 눈을 들여다보며 넌지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축의금 말인데 그건 내가 직접 챙길게. 자기는 신부니까 정신없을 거 아냐. 한규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줄래? 하긴 자기가 나보다 야무지지. 강성욱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규영은 그 미소를 사랑의 표시로만 읽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계산속이 누군가에게 낱낱이 읽히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강성욱이 다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 다 자기 이름으로 해뒀지?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게. 한규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기 믿고 다 준비했지. 그 대답에 강성욱의 눈빛이 아주 잠깐 번뜩였습니다. 한규영이 안심한 얼굴로 강성욱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자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정말 이 결혼 아니면 죽어. 강성욱은 그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한규영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져 돌아오는 길 한규영은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원가족 때문에 짊어졌던 짐이 이제 곧 다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시댁에 속이고 계부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운 상견례 사기까지 이 결혼 하나를 위해 감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거짓이 결혼만 하면 화려한 진실로 덮일 거라 믿었습니다. 한규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야. 하지만 그 말이 오늘따라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문득 언니 한규림의 얼굴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진짜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한규호가 병원 복도에서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요트 동호회에서 조응식을 형으로 따르던 강성욱이었습니다. 한규호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다 뵙네요. 강성욱도 얼른 웃는 낯을 지어 보였습니다. 규호구나. 흥식이 형 병문안 왔어?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규호는 강성욱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굳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주머니를 노리며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한규호 자신도 순진한 사람들에게 거짓을 팔아온 처지였기에 같은 부류의 냄새를 대번에 맡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아픈 척 신용으로 아주머니들 잔돈이나 뜯는 좀도둑이었지만 저 눈빛은 그보다 훨씬 크고 차가운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통째로 삼키려는 눈이었습니다. 문득 예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요트 동호회에서 강성욱과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하나둘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 깨름칙했습니다. 한규호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작은 누나랑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강성욱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규영이한테 잘할게. 그 대답이 너무 매끈해서 한규호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걱거렸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왠지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한규호가 슬쩍 한마디를 더 던져보았습니다. 형님은 병원 일도 바쁘실 텐데 결혼 준비까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러자 강성욱의 대답이 아주 잠깐 늦어졌습니다. 뭐 요즘은 좀 여유가 있어. 그 짧은 머뭇거림이 한규호의 촉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규호는 인사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가면서도 자꾸 뒤가 캥겼습니다. 매형 될 사람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오래 굴러먹은 촉이 자꾸만 경고를 보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예감이 자꾸만 등 뒤를 잡아 끌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선 한규호는 누워있는 조응식에게 넌지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아까 복도에서 성욱이 형님 만났는데요. 뭔가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응식이 붕대 감은 팔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욱이가? 그 친구 요트 동호회에서 내가 형 노릇하던 앤데. 한규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형님이랑 형 동생 하던 사람들 왜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대요? 조응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때 살갑게 붙어다니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응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긴 좀 이상하긴 했지.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찜찜함이 곧 큰 그림의 첫 실마리가 되는 거지요. 그 무렵 박정우도 강성욱을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의 레스토랑을 함께 꾸리는 박정우는 원래 요트 동호회의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성욱과 조응식이 요트로 맺어진 형 동생 사이라는 것도 그 인연을 타고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박정우의 귀에 결혼식 축의금을 신랑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조응식이 한결을 구하다 다쳐 누워있는 통에 병문안을 다녀온 한규호가 무심코 옮긴 말이었습니다. 규호 역시 그 대목이 못내 찜찜했던 터라 조응식에게 지나가듯 흘렸고 그 이야기가 박정우 귀까지 닿은 것입니다. 박정우는 그 대목이 영 걸렸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신랑이 손수 챙기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넌지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성욱이 그 친구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아봐 주쇼. 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강성욱이 예전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다 그 여자의 재산이 통째로 사라진 뒤 조용히 자취를 감춘 적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큰 병원 의사에 부잣집 외아들이라 자신을 꾸며놓고는 그럴듯한 서류까지 내밀어 사람 눈을 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홀로 컸다는 애틋한 사연까지 지어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박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 넘기기엔 결혼식 축의금까지 노리는 지금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축의금 자리를 미리 살피고 신랑이 직접 관리하겠다 못을 박은 것도 이제야 앞뒤가 들어맞았습니다. 예단과 예물을 신부 이름으로 몰아둔 것마저 나중에 통째로 챙기려는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박정우가 낮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마잉. 이대로 두면 한규영이 통째로 뜯길 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신부가 한규림의 동생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정우는 곧장 김무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박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애써 규림에게서 멀어지려던 김무진이 다시 그 곁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8년을 힘들어하던 친구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게 걱정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아, 미안하다. 근데 이건 네가 나서야 쓰겄다. 그러고는 마음을 다잡고 김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사이 박정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겨우 가라앉히려던 친구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통의 전화가 멈춰있던 두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거지요. 박정우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력과 신분을 위조해 결혼을 미끼로 여자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수법이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소문만으로 몰아가는 거면 곤란해. 박정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여. 피해본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디
그냥 놔둘 참이요. 김무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결혼의 신부가 한규림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규영이 어떤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한규림을 무너뜨리게 뻔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제 일처럼 앓는 그 사람이라면 동생이 당한 상처를 평생 제 탓으로 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정우가 곁에서 넌지시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마음 아직도 거기가 있지. 나가 모를 줄 아냐. 김무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옷을 챙겨 곧바로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김무진을 보고 한규림이 놀란 얼굴로 굳었습니다. 김무진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규림,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동생 결혼,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 한규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김무진은 강성욱에 관한 소문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재력도 신분도 다 꾸며낸 것이고 서류마저 위조였으며 이미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규림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으면서도 며칠 전 병원에서 규호가 흘렸던 찜찜한 말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한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규영이 지금 그 사람한테 다 넘긴 거예요? 김무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나 혼자선 못 밝혀. 규영이 지키려면 네가 나랑 같이 움직여줘야 돼. 한규림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규림의 흔들리는 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규림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이 사람과 다시 얽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김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지금 자존심 세울 때 아니야. 규영이 인생이 걸렸어. 그 말이 한규림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동생이었습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꼭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그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더 두렵게 느껴진 거지요. 한규림은 처음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동생 일에 김무진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김무진 씨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 없잖아요. 김무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왜 없어? 네 일이면 나한텐 그게 이유야. 그 말에 한규림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옛 감정에 기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손을 잡으면 애써 세워둔 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김무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어. 지금 안 움직이면 규영이 인생 통째로 날아가. 그 한마디가 한규림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냉정하고 얄미운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어릴 적 함께 울던 연년생 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던 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밤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사기꾼의 손에 통째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규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잡으면 다시 흔들릴 게 뻔한데도 지금 잡을 손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규림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규영이 지키려는 거예요. 딱 그것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김무진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아. 그거면 충분해. 8년 만에 두 사람의 손이 다시 포개졌습니다. 잡은 손에서 옛 온기가 되살아나는 걸 두 사람 모두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한규림이 얼른 손을 빼려 하자 김무진이 아주 잠깐 힘을 주었다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김무진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둘이면 못할 거 없어. 그 말에 한규림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잡힌 손을 끝내 빼지는 않았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등을 돌렸던 자리로 운명이 기어이 두 사람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한규림은 잡았던 손을 슬며시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규영이 때문이에요. 딱 그때까지만이에요. 김무진은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몇 번을 말해도 알아. 그러면서도 그 입가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한규림은 그 미소를 못 본 척 앞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8년을 밀어내려 애쓴 사람과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을 이제 둘이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림은 앞서 걸으며 뒤따르는 김무진의 발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익숙한 걸음소리가 8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김무진과 한규림은 강성욱이 예전에 살았다는 동네부터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늘어선 골목을 돌며 두 사람은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규림 특유의 살가운 오지랖이 굳게 닫힌 마음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봉지를 대신 들어주고 평상에 앉은 노인들에게 넉살 좋게 말을 붙이는 사이 사람들은 어느새 마음을 놓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슈퍼 주인이 강성욱의 사진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 총각. 몇 년 전에 여기 살았지. 무슨 대단한 집 아들이라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녔어. 한규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결혼 준비하던 여자분 기억나세요? 슈퍼 주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기억나다마다. 참한 아가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사라지고 그 아가씨 재산도 통째로 없어졌다지 뭐야. 소리 소문도 없이. 김무진과 한규림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 아가씨가 한동안 너클 놓고 다니다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소문에 어렵게 받아 적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한규림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동생이 겪을 뻔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자꾸만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무진이 그 손을 흘깃 보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한규림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한규림이 놀라 올려다보자 김무진은 무뚝뚝하게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손 떠는 거 보기 안 좋아서 그래. 오해하지 마. 한규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겉옷 자랑만 끌어주었습니다. 어깨에 남은 온기가 8년 전 그 겨울을 자꾸 불러왔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추워하는 자신에게 늘 이렇게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한규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김무진은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찼지만 걸음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한규림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 아주머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믿었던 사람한테 통째로 당했으니. 김무진이 낮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지. 규영이는 저렇게 안 되게. 한규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저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 주고 배신당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문득 8년 전 자신이 김무진을 밀어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규림은 그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길이 두 사람에게 오래 남는 거지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옛 피해자는 강성욱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그 여자는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큰 병원 의사의 부잣집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서류까지 보여줬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죠. 한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여자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직 증명서도 재산 내역도 전부 위조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미 결혼 자금이랑 부모님 유산까지 다 넘긴 뒤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하려던 돈까지 그의 사업에 보태면 몇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다 내줬어요. 그러고는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다 끊고.
한규림이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그 사람 소식은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려고도 해봤죠. 근데 그 사람 이름부터가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통째로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김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일 증언으로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한 사람이 당하기 직전입니다. 여자는 잠시 흔들리다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규림은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칫하면 동생 한규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김무진은 그런 한규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남의 아픔에 저리 온몸으로 우는 사람, 8년 전에도 이 사람은 꼭 이랬습니다. 그 모습에 눌러왔던 무언가가 또 한 번 밀려 올라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여자는 한규림에게 조심스레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 신부 꼭 지켜주세요. 나처럼 되지 않게. 한규림은 그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막을게요. 여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규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무진이 그런 한규림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한규림이 놀라 올려다보자 김무진은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울보인 건 여전하네. 한규림은 피식 웃으며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잊고 있던 편안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김무진은 자꾸만 이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지요. 증언을 녹음해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한규림이 무심코 몸을 떨자 김무진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마셔. 코코아 없어서 이걸로. 한규림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8년 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코코아를 타주던 건 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김무진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한규림이 종이컵을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김무진 씨, 오늘 고마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김무진은 앞만 보며 대꾸했습니다. 고맙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도 곁눈으로 한규림의 옆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 옆모습이 자꾸만 예전의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무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규림. 나 실은 결이 그 검사 말이야. 그때 접었던 거 조용히 다시 넣어뒀어. 한규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무진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하려는 거 아냐. 쌍둥이한테 진실을 듣고 나서 도저히 그냥 못 있겠더라. 네가 결이를 혼자 다 키웠다는 거 그 말이 자꾸 걸려서.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네가 정해. 열든 안 열든 네 뜻대로 해. 나는 그냥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두려는 것뿐이야. 한규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펄쩍 뛰며 밀어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 며칠을 붙어 다니는 사이 그 사람을 밀어내던 힘이 조금씩 빠져버린 탓이었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한규림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김무진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규림이 벽을 조금 낮춘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다가오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래 겹쳐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규림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8년 전 위장 이별의 진짜 이유도 한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사실은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대신 한규림은 창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김무진은 그런 한규림을 곁눈으로 오래
그래서 그 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거지요. 한 씨 집은 결혼식을 앞두고 온 식구가 분주했습니다. 한규영은 마지막까지 예단 목록을 붙들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손끝 하나만 어긋나도 짜증을 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도 설렘보다 불안이 앞서는 듯 했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동생을 조용히 지켜보다 다가가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한규영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뭐? 또 잔소리하려고? 한규림은 목까지 차오른 진실을 겨우 삼켰습니다. 지금 섣불리 말했다간 되레 의심만 사고 일을 그르칠 게 뻔했습니다. 저의 성격에 언니가 결혼을 시샘에 회방 놓는다고 몰아붙일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규림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잔소리 아니야. 그냥 예뻐서. 한규영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웬일이야, 언니가 다. 아쉬울 때만 나오던 그 언니라는 말이 오늘따라 한규림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한규림은 동생의 손을 잡으려다 결국 어깨만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규영아. 결혼식 날 내가 일찍 갈게. 일찍 가서 네 옆에 있어 줄게. 한규영이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을 완전히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한규림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어쩌면 이에도 겉으로만 저럴 뿐 속으로는 언니가 곁에 있길 바라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규영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니, 나 이 결혼 잘하는 거 맞겠지? 그 물음에 한규림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진실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끝까지 네 옆에 있을게. 그 말에 한규영은 더 묻지 않고 다시 목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규림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 철없는 동생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저 애가 얼마나 무너질지 알기에 마음이 더 아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던 한규림은 마당 한쪽에서 옷을 개고 있는 막내 동생 규서와 규민을 보았습니다. 규민이 언니를 발견하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규영이 언니 결혼식 진짜 가는 거야?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한규림은 애써 웃으며 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언니잖아. 무슨 일 있으면 결국 우리가 지켜야지. 규서가 곁에서 순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지. 그래도 가족인데. 한규림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그래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규림은 두 동생에게 결혼식 날 일찍 채비하라 이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걸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거지요. 김무진은 강성욱이 내세웠던 신분의 뿌리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큰 병원 의사에 부잣집 외아들이라던 그 화려한 이력을 하나하나 되짚어 확인했습니다. 강성욱이 근무했다던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간 김무진은 조심스레 사실을 물었습니다. 오래 근무한 관계자가 서류를 살피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여기서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직 증명서요? 이건 우리 병원 양식도 아니에요. 김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직 증명서도 학력도 재산 내역도 강성욱이 내밀던 종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였습니다. 부잣집 외아들이라던 집안 이야기마저 통째로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강성욱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재산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팔던 것은 시한부 같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과 재력이라는 훨씬 정교한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김무진은 확인된 사실들을 빠짐없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이력서, 가짜 재직 증명서, 조작된 재산 내역이 차곡차곡 봉투에 담겼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서 받은 확인서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날 밤 반찬가게 뒷마당에서 김무진이 한규림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다 나왔어. 이 사람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 죄다 종이로 만든 헛개비야. 한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위조된 이력서와 가짜 재직 증명서가 동생의 인생을 노린 미끼였다는 게 눈앞에 또렷했습니다. 한규림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규영이도 믿겠죠?
김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이건 종이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한규림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걸 결혼식 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야겠네요. 김무진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도망칠 구멍은 없어.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 앞에서 완전히 나란해진 밤이었습니다. 서류를 다 넘겨본 한규림이 힘없이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규영이가 이걸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요? 김무진이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보다 통째로 뜯기는 게 더 아파. 지금 아는 게 나아. 한규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리 얄미운 동생이라도 저 애가 겪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습니다. 김무진이 그런 한규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 이번엔 나도 옆에 있어. 그 한마디가 한규림의 마음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8년 전에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이번엔 나눠지겠다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남는 거지요. 증거를 모두 손에 쥔 두 사람은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규영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당일 현장에서 터뜨려야 할지였습니다. 한규림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규영이 성격에 오히려 나를 의심할 거예요. 결혼 회방 놓는다고. 김무진도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욱이가 낌새를 채면 축의금만 챙겨서 먼저 튈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오래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칫 어긋나면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원수만 될 판이었습니다. 서둘러도 늦어도 안 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한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규영이가 끝까지 저 사람을 감싸면 어떡하죠? 김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거로 보여주는 수밖에. 눈으로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을 거야. 한규림이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일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해요. 증인이 많아야 규영이도 발뺌 못하고 믿을 거예요. 김무진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흥식이랑 규호도 세우자. 성욱이가 도망 못 치게 두 사람이 문을 지키게 하는 거야. 계획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흥식과 규호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어 결혼식 날의 역할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던 한규림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무진 씨, 만약 내일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8년을 미뤄온 물음이 하필 이런 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규영이만. 한규림은 그 대답에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미뤄둔 물음이 왠지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라는 걸 이제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이 돌아서는 한규림의 등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 내일 곁에 있을게. 한규림은 걸음을 멈췄다가 대답 없이 그대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서던 한규림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김무진 씨. 만약 내일 일이 잘못되면 그건 다 내 탓으로 해요. 김무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못될 일 없어. 우리가 다 준비했잖아.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한규림의 불안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한규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고집. 김무진도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큰 소동이 벌어질 텐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놓였습니다.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두 사람에게 이상하게 든든했던 거지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축의금 함 앞에는 강성욱이 직접 서서 환한 웃음으로 봉투를 받아 챙겼습니다. 한 손으로 악수를 나누면서도 다른 손은 함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강성욱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대기실에서는 한규영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규영은 드디어 인생이 바뀐다고 되뇌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가족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순간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규림이 들어섰습니다. 한규영이 힐끗 보더니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일찍 온다더니 진짜 왔네. 한규림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네 결혼식인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조금 뒤 이해가 겪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주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한규림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그 뒤편으로 김무진이 굳은 얼굴로 예식장 안에 들어섰습니다. 한쪽 문 옆에는 조응식이, 다른 쪽에는 한규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응식이 한규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규호야, 니는 저짝 문만 딱 지키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한규호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만 믿어요. 저 사람, 오늘은 절대 못 도망가요. 조응식이 강성욱 쪽을 흘깃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놈은 오늘 확실히 끝을 봐야지. 강성욱은 여전히 축의금 함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그물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은 마지막으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눈 속에서 흔들리지 말자는 다짐을 읽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그 무렵 예식장 한쪽에서는 한규호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성욱이 자리를 뜨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조응식도 다친 몸을 이끌고 나와 반대편 문 앞을 지켰습니다. 한규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몸은 괜찮아요?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응식이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깟 상처가 대수가. 규림씨 동생 일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나.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강성욱은 그런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태연히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식장 안의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한규림은 대기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김무진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요가 폭풍 직전의 고요처럼 무거웠던 거지요. 신부 입장을 알리는 안내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김무진이 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놀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 말리려 했지만 김무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이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웅성이던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무진이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의 신랑 강성욱은 큰 병원 의사도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재직 증명서도 재산 내역도 전부 위조된 가짜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김무진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재력과 신분을 꾸며 결혼을 미끼로 여자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 온 사기꾼입니다. 이미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 증언도 여기 있습니다. 강성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성욱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도망칠 곳을 찾아 사방을 헤맸습니다. 몇몇 하객이 강성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지 아닌지는 이걸 보고 판단하시죠. 김무진이 위조된 서류를 하객들 앞에 펼쳐들었습니다. 병원 확인서와 가짜 재직 증명서가 나란히 놓이자 식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식장 한가운데서 한규림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떨리지만 또렷한 걸음으로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성욱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요, 저 사람 신부 언니 옛 남자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러는 거라고. 하객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질투로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병원 확인서를 지어낼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강성욱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굳었습니다. 김무진이 서류를 하객들 쪽으로 한 장 한 장 넘겨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하객들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낮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구도 강성욱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성욱은 도망칠 곳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식장 곳곳에서 하객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성욱을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축하객으로 가득했던 예식장이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성욱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강성욱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한 거지요. 한규영은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뛰쳐나온 그가 언니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언니 지금 미쳤어?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놔야 속이 시원해? 한규림은 흔들리지 않고 손에 든 휴대전화의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옛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장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직 증명서도 재산도 다 가짜였다는 증언, 결혼 자금과 부모님 유산까지 뜯긴 사연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한규림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조금 전까지의 확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성욱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말해. 강성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한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힘없이 퍼졌습니다. 평생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만 하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처음부터 통째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가난한 원가족보다 저 화려한 남자가 훨씬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치부라 여겼던 언니가 목숨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도 그제야 보였습니다. 한규림이 무너진 동생 곁에 조용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늦지 않았어. 다행이잖아. 결혼 전에 알아서. 한규영은 처음으로 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언니나 나 어떡해. 한규림은 그 등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그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한규영이 겨우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 그렇게 무시했는데 왜 나 도와줬어? 한규림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시당해도 넌 내 동생이니까. 그게 다야. 그 말에 한규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원가족을 치부로 여기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사무쳤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눈이 멀어 정작 진짜 소중한 걸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규림은 그런 동생을 말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 만에 한규영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좀처럼 나오지 않던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규림은 대답 대신 동생의 등을 오래도록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자매가 이렇게 서로를 안아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 한 이불 속에서 울던 그 시절 이후로 처음인 듯도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였지만 그 자리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모습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그 틈을 타 강성욱이 축의금함을 낚아채 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두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쪽 문에는 한규호가, 다른 쪽에는 조흥식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흥식이 강성욱의 팔을 우악스레 붙들었습니다. 어데를 그래 급하게 가노. 축의금은 두고 가야지. 강성욱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거 오해라고 오해. 한규호가 반대편 팔을 단단히 붙잡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나도 왕년에 사람 등쳐먹고 살아봐서 아는데요. 형님 눈빛 딱 그거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요. 강성욱은 온갖 변명을 쏟아냈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함에서 쏟아진 봉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조응식이 그 봉투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남의 정성인데 이걸 훔쳐 도망갈라 캤나. 사람이 우째 일하노. 강성욱이 마지막까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하자 한규호가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해요. 갈 때까지 갔어요. 곧 신고를 받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강성욱은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규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로또라 믿었던 것이 실은 인생을 통째로 삼킬 함정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텅 빈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규림이 다가와 그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한규영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의 손을 꼭 마주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한규림은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서 두 자매는 오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던 강성욱이 마지막으로 한규영을 돌아보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너 아니었어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 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 말에 한규영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한규영이 젖은 눈으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운 좋게 널 결혼 전에 봤네. 강성욱은 더 대꾸하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곁에 선 한규림이 처음으로 동생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한규영이 스스로 다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동생의 손을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축의금 봉투들은 하객들의 손을 거쳐 하나하나 다시 거두어졌습니다. 아수라장 갔던 식장도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습니다. 한규영은 무거운 드레스를 벗어두고 언니가 건넨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화려한 웨딩드레스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지요.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 한규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진동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한규림의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미뤄두었던 한결의 친자 확인 결과가 도착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얼마 전 김무진이 조용히 다시 맡겨두었던 그 검사였습니다. 한때 빨대까지 챙겼다가 스스로 접었던 검사를 쌍둥이에게서 진실을 듣고 흔들린 김무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게 해달라 청했고 이번엔 한규림도 끝내 막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열고 말고는 한규림에게 맡기겠다던 그 검사가 하필 오늘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한규림은 차마 화면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8년을 지켜온 비밀이 이 작은 화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김무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무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열어볼래?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돼. 한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요. 결이한테도 나한테도 이제 솔직해질래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끝으로 마침내 문자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확인한 한규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김무진도 그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두 사람 앞에 또렷하게 놓였습니다. 8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이제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한결이 정말로 김무진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사람이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다는 진실과 말입니다. 김무진이 떨리는 손으로 한규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규림은 이번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억눌러온 눈물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김무진이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한편에서 오래 어긋나 있던 인연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규림이 젖은 눈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아빠가 있다고. 김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이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말에 한규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규호와 조응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 한편만은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김무진이 한규림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번엔 두 손이 오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세 사람의 인연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라도 기어이 오는 거지요. 진한 흐름에서 한규림은 술기운의 길에 주저앉았고 그 곁을 김무진의 차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8년을 어긋나 온 두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놓이는 자리에는 하필 동생 한규영의 결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한규영과 강성욱, 그리고 한규림과 김무진이라는 두 갈래의 실이 어디서 매듭지어지는지 앞서 방영된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그 속에 숨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한규림이 8년 전에 스스로 자처한 악역입니다. 앞서의 흐름에서 한규림은 공사장에서 다친 김무진을 지키려고 일부러 속물을 연기하며 녹음기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재벌인 줄 알았을 땐 좋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그 매정한 말들이 사실은 전부 연기였던 것이지요. 내밀어진 1억마저 필요 없다며 돌아선 그 밤이 두 사람을 8년이나 갈라놓았습니다. 김무진은 그 녹음을 듣고도 믿지 못했지만 결국 그 말을 진실로 여겨 이를 갈며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은 오해가 아니라 한규림이 사랑으로 쌓아 올린 벽이었습니다. 이 벽이 마침내 금이 가는 순간을 우리는 바로 앞선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김무진이 누나 김윤진의 말실수를 통해 8년 전 그 녹음이 한규림 스스로 뒤집어 쓴 악역이었고 1억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김무진이 지난 8년을 오직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이 실은 자신을 지키려던 헌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예전 같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으로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자리인 셈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김무진이 8년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김무진은 커플도 부부도 받지 않는다는 괴짜 규칙을 내건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손님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제 앞에서 치워두려는 방어막이었지요. 밤마다 게임에만 매달리며 텅 빈 시간을 흘려보낸 것도 마음 뚫 곳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8년 전 그 이별이 헌신이었다는 진실은 김무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나란히 서게 된다면 그 계기는 달콤한 재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일 것입니다. 김무진은 이제 한규림을 밀어낼 명분을 잃었고 한규림은 더 이상 위장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두었던 감정이 자리를 잃으면 그 자리에는 결국 처음의 마음이 되돌아오기 마련이지요. 오래 얼어있던 두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규림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감정을 못 숨기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어릴 적 별명이 한반장이었을 만큼 남의 슬픔을 제1처럼 앓고 남의 기쁨을 제1처럼 반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8년을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며 제 감정을 통째로 눌러온 것이지요. 사랑은 사치라 여기며 마음이 흔들릴 자리조차 스스로 지워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마음이 어떻게 터져나오는지를 우리는 바로 앞선 장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주저앉은 한규림은 정작 자신을 챙겨준 사람이 김무진인 줄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포기했던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서러움을 취기를 빌려서야 겨우 입 밖에 낸 것이지요. 맨정신으로는 8년째 삼켜온 말이 정신을 놓은 순간에 비로소 흘러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허전함의 정체가 다름 아닌 김무진이었음을 뒤늦게 기억해내며 오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회한이 아닙니다. 한규림이 8년간 스스로에게 걸어둔 금기를 처음으로 깨는 소리입니다. 지켜야 할 아들이 있어 마음을 접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감정을 못 숨기는 사람이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한규림이 김무진을 향해 세워둔 벽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는 또 하나의 서글픈 구석이 있습니다. 한규림은 자신을 챙겨준 사람이 김무진이라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서름을 쏟았습니다. 지켜주려던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이 어긋남이 두 사람이 지나온 8년의 거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늘 남을 먼저 돌보던 한규림이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이 취기를 빌려서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건 그만큼 혼자 버텨온 무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열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는 거지요. 이제 시선을 한규영에게 옮겨보겠습니다. 한규영은 언니 한규림과 연년생이지만 성정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 이득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그 계산 속이 결혼이라는 선택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강성욱과의 결혼을 인생을 바꿀 로또라 부르며 지긋지긋한 원가족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로 붙든 것이지요.
부모가 죽었다고 시댁에 속이고 계부 장훈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운 상견례 사기까지 한규영에게 이 결혼은 수단을 가리지 않을 만큼 절박한 목표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디까지 치닫는지는 앞선 흐름에서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예단을 그럴듯하게 채우려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끝내 사채 사무실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가짜 하객을 세우려 대역 브로커와 흥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화려한 포장지를 만드느라 제사를 깎아온 셈이지요. 정작 그 포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살피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병원 진상 손님과 부딪혀 일자리마저 잃은 처지에도 한규영은 이 결혼 하나에 남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다 없애버린 사람의 위태로움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래 감춰져 온 복선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강성욱은 등장할 때부터 넓고 얕은 지식과 흠잡을 데 없는 매너로 호감을 사면서도 그 이면에 감춰진 실체만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은 인물입니다. 호감형 얼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처음부터 이 인물에게 걸려있던 것이지요.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던 그 매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미심쩍게 느껴지도록 짜여있던 셈입니다. 한규영이 이 사람을 붙든 방식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한규영은 강성욱의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다며 오직 학벌과 재력만으로 이 결혼을 저울질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만 본 그 선택이 정작 사람의 진짜 얼굴을 놓치게 만든 것이지요. 늘 손익을 계산하던 사람이 가장 큰 판단에서 정작 계산을 그르친 셈입니다. 그러니 한규영이 로또라 믿은 그 남자가 실은 가림막이었다면 가림막이 거치는 순간의 파장은 한규영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단이며 예물을 모두 제 이름으로 준비해둔 그 재산이 고스란히 위험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극도로 피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눈앞에 두는 아이러니가 이 결혼에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한규림과 한규영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이자 가장 질긴 끈입니다. 한규영은 언니에게 늘 야, 너 한규림하고 부르다가도 아쉬울 때만 언니라 불렀고 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고윤이가 집을 떠나던 날에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가난한 원가족을 칩으로 여기며 제일 먼저 이 집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한 것이지요. 그런 동생을 한규림은 미워하면서도 끝내 놓지 못합니다. 어릴 적 한 이불 속에서 자란 하나뿐인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모든 서운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의 어긋남은 앞선 흐름에서도 반복해 확인됩니다. 17년 만에 마주 앉은 어머니 고윤희조차 따뜻한 포옹 한 번 없이 선을 그었고 한규영은 그 냉정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빨래 얼룩이 진일로 쌍둥이 한규민의 머리채를 잡던 그 매몰참이 이 집 안에서 한규영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지요. 그때도 온몸으로 동생들을 감싼 사람은 결국 한규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규림은 동생의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을 알고 그 결혼을 말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폭로를 각오하면서까지 동생을 흔들려는 그 마음이 시샘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응식이라는 인물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조응식은 앞선 흐름에서 한규영의 상견례 거짓말과 집안 사정을 이미 훤히 깨고 행실 똑바로 하라며 우위를 못 박은 사람이지요. 언니의 남사친 앞에서 약점을 잡힌 그 처지가 한규영에게는 더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규영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한규영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흠없는 남을 향해 세운 방어막이 정작 곁의 사람들 앞에서만은 통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러니 한규영이 위기에 몰릴 때 그 곁을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은 결국 한규림일 것입니다. 손해를 계산하며 살아온 동생이 정작 가장 큰 함정에 빠졌을 때 손해를 따지지 않고 달려드는 언니가 그 함정을 걷어내는 그림이지요. 치부라 여겼던 원가족이 실은 마지막 울타리였다는 깨달음이 한규영에게 뒤늦게 찾아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늘 언니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사람이 그 희생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 자매의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소동 한가운데서 더 깊게 마음에 남는 거지요. 한결은 이 드라마의 모든 비밀이 모이는 매듭입니다. 한결의 친부가 김무진이라는 강한 암시는 오래전부터 깔려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아니라 부인하고 김무진은 취향과 성향이 판박이인 아이를 보며 확신을 굳혀왔습니다. 8살 아이와 8년 전 이별의 셈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김무진을 자꾸만 그 아이 곁으로 끌어당긴 것이지요. 조응식이 한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예시를 흘린 것도 이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오도록 짜인 장치였습니다. 이 복선이 무거운 이유는 한결의 친부가 밝혀지는 순간 관계도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결이 김무진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홍옥선의 친손자이자 고윤희의 외손자가 됩니다. 서로를 모르던 두 집안이 한 아이를 통해 핏줄로 묶이는 구조인 것이지요. 게다가 한결은 아빠 없는 자리를 오래 알아온 아이입니다. 친구의 아빠 자랑에 상처받고 그 좋아하던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그 마음이 이 진실을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한결이라는 아이의 성정도 이 이야기를 더 뭉클하게 합니다. 한결은 아빠 후보로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엄마를 이모라 부르며 제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될까 스스로 몸을 낮추던 아이입니다. 8살짜리가 제 앞가림보다 엄마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꺼냈으니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진과 취향도 성향도 판박이인 그 아이가 정작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도 아저씨라 부르며 지내 온 시간이 못내 안쓰럽지요. 여기에 앞선 흐름의 한 장면이 더해집니다. 한규민이 새로 일하게 된 곳이 다름 아닌 김무진의 레스토랑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한규영과 한규서에 이어 한규민까지 한씨 남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김무진 집안으로 하나둘 얽혀드는 흐름입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던 두세 개가 이미 촘촘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아이러니가 한결의 친자 확인이라는 매듭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무진의 마음가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김무진은 한때 한결의 빨대까지 챙겨 친자 확인을 하려다 한규림의 인생을 함부로 흔들 권리가 자신에겐 없다며 스스로 그 검사를 접은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를 존중해 물러서려는 마음이 그 안에서 오래 다툰 것이지요. 그러다 쌍둥이에게서 한규림이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는 진실을 듣고 다시 흔들렸으니 이 사람의 마음은 확인 그 자체보다 한규림을 향한 미안함에 더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이라는 작은 아이 하나가 이 모든 인연의 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두 어머니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고윤희는 앞선 흐름에서 자신이 뒷조사하던 아들의 연적이 바로 버리고 온 친딸 한규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감이 확신으로 굳은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한규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머니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긋남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놓인 죄책감과 거리 탓에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고윤희가 홍옥선의 꽃뱀이라는 폄하의 발끈에 그 여자를 감싼 것도 실은 그 여자가 제 친딸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의 연적을 두둔하는 모양새지만 속으로는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래전 애들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이 뒤늦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터져나온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딸에게 직접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고윤희가 짊어진 벌이기도 합니다. 홍옥선은 정반대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아들의 옛 연인을 여전히 1억 받고 떠난 여자로 기억하며 그 여자를 꽃뱀이라 폄하합니다. 심지어 그 험담을 하필 그 여자의 친어머니인 고윤희 앞에서 늘어놓는 장면까지 있었지요. 손주 자랑에는 짜증을 내던 사람이 정작 제 손자일지 모를 아이는 데려와 키우겠다며 서늘한 탈취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할머니의 셈이 정반대로 놓여있으니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딪힐지가 벌써 그려지는 셈이지요. 두 어머니 모두 가장 가까운 진실을 바로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긋난 시야가 거치기 시작하면 갈등은 두 집안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규림을 오래 지켜온 조홍식의 자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조홍식은 규림을 향한 마음을 어렵게 꺼냈지만 결이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문 앞에서 스스로 물러설 채비를 해온 사람이지요. 못나서 답을 못한다던 그 자격지심이 실은 규림을 향한 마음이 얕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깊어서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물러서야 할 사람과 다가서야 할 사람의 자리가 또렷해지는 셈입니다. 오래 곁을 지킨 사람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마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리이지요. 그래서 두 어머니의 어긋난 시야가 바로 잡히는 순간이 이 모든 인연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지요.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 감춰온 진실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루로 모입니다. 한규림이 자처한 악역이 거치고 강성욱이 가린 실체가 드러나며 한결이라는 매듭이 두 집안을 하나로 잇습니다. 손해를 계산하던 한규영이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8년을 어긋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자리이지요. 멀리 돌아온 인연일수록 제자리를 찾을 때의 울림이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오늘은 한규림과 김무진 그리고 한규영과 강성욱을 축으로 오래 어긋난 마음들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8년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인연의 하루가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차분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